증거를 조작한 검찰들은 처벌하고요. 네. 그 조작된 증거를 받아들여서 유죄 판결한 1심 판사는 징계해야 돼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착수했던 것이 검찰개혁이었어요. 이 사태 때문에 저는 오히려 헌재 선고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예, 아니면 극단적인 어떤 짓을 벌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완영보다 나쁜 놈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해요. 자기 일신의 영예를 위해서 국회가 절대로 노태우를 탄핵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안전장치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 국무회를 중지시키고 네. 권한을 가져온다면 바로 국민투표에 들어가야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민주당의 무슨 뭐 역풍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목숨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져서 재기불능의 상태로 떨어지느냐 아니냐 결정하는 정말 중차대한 역사적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예상을 뛰어넘는 네. 수준의 무죄 선고였어요. 근데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스스로 예, 우리가 모두 사막을 걸으면서 탈진 직전에 장구벌레 떠 있는 웅덩이를 발견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먹어야죠, 뭐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문명 사회에서라면 마실 수 없는 물인데 우리가 워낙 야만적인 조건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라도 참 달고 정말 반가웠던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인 국가였다면 이건 무죄가 아니라 공소 기각이 나와야 돼요. 더 상식적인 국가였다면 기소가 안 됐죠. 증거를 조작한 검찰들은 처벌하고요. 네. 그 조작된 증거를 받아들여서 유죄 판결한 1심 판사는 징계해야 돼요. 그게 상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워낙 몰상식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나마 검찰의 공소권 남용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한 이 타협적인 판결마저도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좀 그런 느낌 때문에 좀 한심하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착수했던 것이 검찰개혁이었어요. 실패했죠. 검사들의 이 조롱과 그 비웃음을 그 수모를 견디면서 그렇게까지 좀 젊은 검사들한테 호소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처절하게 보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서북청년단, 중앙정보부, 안기부에서 하던 가족, 친지까지 끌어다 고문하던 방법을 법으로 고문하는 방법을 검찰이 그대로 승계를 한 패륜 수사 방법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비극적인 추월을 맞이한 다음에 검찰이 좀 뜨끔했어요. 움찔했죠. 그래서 이 이명박 정권 끝나고 박근혜 정권 들어왔을 때 처음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취임사가 뭐였냐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그 차가운 시선, 비판 충분히 알고 있다. 우리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뒤로도 간첩 조작을 해도 아무 문제 없었고 어떤 불이익도 이 담당 검사들이 받지 않다 보니까 증언을 조작하든 증거를 조작하든 그거에 대해서 그걸 조작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조국 일가에 대한 사냥, 이재명 일가 친척에 대한 사냥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냥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으면 몰라도 관행에서는 또 다른 문제지만 오히려 이제 이 정권 측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부인 7만 8천 원은 기소하면서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사회라면 전화 한 통해서 7만 8천 원 더 썼으니까 물어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소하면서 몇십만 원, 100만 원어치 빵을 사도 그런 걸 기소를 안 하는 이 극단적인 편파성을 만들어 놓고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벗어나면 그게 다행이다. 루신이 이 청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인 큰일 났다 얘기하면서 죄 없이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그러다가 무죄 판결 받고 나오면 아 다행이다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백성으로는 이 나라 망하는 거 구할 수가 없다. 루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억울하게 잡혀가서 매 맞고 그리고 무죄 선고받은 게 그게 어떻게 다행이냐. 억울하게 맞은 것이 억울한 일이지. 우리가 지금 청말의 루신과 같은 청말의 그 중국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검찰 개혁 반드시 다시는 이런 승리와 성공의 기억들을 쌓아갈 수 없게 이런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게 그렇게 우리 체제를 바꿔야 돼요. 이건 사실 기소도 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정치 탄압이었다고 보고요. 안타까운 것은 뭐 전반적으로 법조계가 맛이 가다 보니까 이제 판사 잘 만나는 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상한 판결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판사는 어떤 분일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줄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은 필수라고 보고 있고 너무 당연한 결과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당연하지. 사실은 이 공소기각이고 네.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음. 그 증거 조작한 검사 법정 구속했어야 돼요. 그렇죠. 네네. 이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을 길이 이제 없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들겠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태 때문에 저는 오히려 헌재 선고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예, 아니면 극단적인 어떤 짓을 벌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실패할 때는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야말로 그동안 가장 자신의 발목을 잡아왔던 사법 리스크 소위 이걸 이제 다 털게 되는 그러면 사법 리스크 진짜 내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내내 들었던 사법 리스크. 네, 이제 그걸 털게 제가 됐다라는 사법부 리스크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법부 리스크죠. 지금 왜냐하면 최고 권력이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이제 다 동원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 네. 계엄까지 다 동원했는데 안 됐잖아요. 네. 공포증 생길만 하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제 김건희의 그 발언, 그거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김재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슨 의미냐?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의 김재규였습니다. 자, 윤석열의 맨 처음을 돌이켜 보자면 사법 쿠데타를 했습니다.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윤석열에게는 진짜 총을 써봤더니 이거 안 되네. 알았을 거예요. 군사 쿠데타의 주체는 누구나 군인이었습니다. 사법 쿠데타 여전히 진행 중인데 법을 총처럼 쓰고 있는 게 윤석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하는 김재규라는 사람은 총을 쏠 군인이 아니라 제대로 법을 총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쪽에서 쓰고 있어요. 저는 헌재의 마비도 여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을 한덕수 혼자 인용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한덕수의 이를테면 제 말로 이제 유죄라는 표현을 쓸게요. 유죄라는 표현 안 쓰지만 헌재에서는 1인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앞에 3인 미임명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자 판단입니다. 1인, 마흔역이 없어서 1인 미임명이 단순히 헌법재판소의 행정을 미룬다고 하지 않고요. 어떤 표현인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헌정질서 위기를 초래했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그냥 헌정질서 굉장히 상투어야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지금의 헌정질서 위기, 지금은 윤석열 복귀의 가능성을 맞습니다. 저쪽은 열어두고 있다. 지금 그런 헌정질서 의미네요. 위기예요. 음. 자, 그 말인즉슨 지규현이 쏜 건 총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법률 해석의 오류 정도가 아니라 총이고, 자, 그럼 반대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보면 고래를 잡기 위해서는 한 명쯤 미친 선장이 필요해요. A허브와 우리가 잘 마시는 커피 이름이기도 한 스타벅은 아주 합리적인 조타수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옆에서 조언을 하고 항로를 읽고 하더라도 결국은 모비딕 근처까지 가는 건 A허브거든요. 이제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건 A허브는 다리 한쪽이 없어요. 왜? 쫓아가다 보니 다리 한쪽을 잃었던 겁니다. 다리 한쪽 잃을 각오를 해야 모비딕 근처에 갈 수 있어요. 법이라는 게 저는 윤석열 돌아와서 개엄 안 하겠다? 안 할 수 있다고도 지금 봅니다. 왜? 법으로 다 할 수 있는데요. 뭐. 1984에서 보여주는 세상을 보자면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일기를 쓰려고 한다. 일기 쓰는 게 불법은 아니다. 법이란 게 없으니 불법이란 게 없다. 하지만 일기를 쓰면 적어도 강제노동 내지는 사형이다. 지금 벌써 이 상황하고 뭐가 다른가요? 법은 있지만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사라졌어요. 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조차도 이 경계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걸 만든 게 저는 윤석열이고, 윤석열은 지금
우리 여전히 내란 중이라는 거죠. 여전히 내란 중이고 지금 총칼이 오가지 않는다는 점으로 우리가 지금 내전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법을 총으로 지금 계속 쏘고 있고 저쪽은 새로운 김대교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켰던 법이라는 거를 없애고 죽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강 의원님 김재규가 아니고요. 차지철이라고 해야 돼요. 네. 자지 네. 어쨌든 그 군인의 법 안에서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은 결국은 법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도 언어를 바꿔서 이렇게 법을 총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뭐 아까 노종면 의원님도 와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선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던 법이 아니라 잠깐 일주일만이라도 이 새로운 윤석열식 법의 언어를 빨리 배워야 돼요. 전 국민 율사가 돼가지고 그가 쓰고 있는 이 법의 언어에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지금은 약간의 모비딕 전략이 필요할 때다. 다리 한쪽 잃을 각오로 지금은 찾아서 들어가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상목 탄핵하고 한덕수 탄핵하고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네. 마흔형 임명하지 않으면 그날 다 탄핵해버리자 연달아서 이런 방안도 네. 그 조국혁신당에서 내놨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다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본회의도 잡혀야 되고 그리고 결단도 필요하고 데드라인도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그 의사도 알려야 되고 그러면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결핵에 옮겨야 되고 그 사이에 선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지켜봐야 되고 다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강 의원님은 다리 한쪽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목숨이에요. 윤석열 복귀하면 진짜 대량 학살이 일어나요. 윤석열 계엄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하셨는데 저는 윤석열의 계엄 목적은 무슨 정권 장악이 아니라 평생 집권이었어요. 그 그렇죠. 꿈 안 깨져요. 음. 지금 이 상황이라면. 죽일 사람 늘어났다고 봐야 돼. 그렇죠. 오히려 더 그 사이에 돌아오면은 네. 더 기고만장하겠죠. 강 의원님 그럼요. 다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목이 문제. 아니 전에 그걸 다 합법적으로 할 거란 얘기입니다. 아니요. 법을 만들어서 즉결 심판 비슷하게 해서 다 합법적으로. 이번에 계엄을 또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전두환도 국가보위 비상대책 상임위원회 만들어서 다 법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법의 똑같은 이름으로 거예요. 사람을 죽이겠죠. 예, 똑같은 거죠. 네. 자기가 원하는 법을 만들어서 직결 처분들을 다. 그러니까 하겠죠. 그거는 너무 저도 자명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막는 과정에 다리가 잘리더라도 막아야 된다 이런 그렇죠. 비유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네. 그게 이제 역풍도 한쪽에서 얘기할 것이고 뭐 역풍이 어디 있어요? 목숨이 걸린 일에. 역풍은 선거가 있어야 역풍도 있는 그럼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본능적 불안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법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의 근데 불안감. 그 양쪽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의 손발이 돼가지고 이 상황들을 조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헌정 질서가 회복되면 자기도 목숨이 위험하다 혹은 평생 햇빛을 못 볼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양쪽 다 그래요. 근데 그쪽은 이른바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이고 저는 헌법을 지키려는 그러니까요. 세력이기 때문에 그게 국회가 차이가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주어진 권한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저 사람들은 이미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 이미 다 몸으로 예. 보여줬죠. 근데 실제로. 자꾸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럴 거다라고 예측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탄핵이 인용되면 예. 국무위원 전원 사퇴한다잖아요. 저는 그런 플랜 들어본 적 있어요. 저쪽에서 국무위원 전원 사퇴하면은 대선 일정 어떻게 잡을까 못 잡아? 그럼 대선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망치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거기서는 예. 헌법이 이러하니까 네. 법률이 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안 지키는 건 이미 수차례 확인했잖아요. 네. 만약 아직도 안 하잖아. 그렇죠. 네. 헌재가 결정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냥. 네. 제가 60 넘게 살면서 이완영보다 나쁜 놈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자기 일신의 영예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놈. 그래서 이제 이완영을 만고역적이라고 그러는데 제 평생에 우리가 나라 팔 일은 없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라를 완전히 망쳐서라도 자기 일신의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리라고는 참 그리고 그 역사가 진영이 되면 없구나. 헌재가 이거 기능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헌재가 헌정 질서 지키라고 그거 하라고 있는 기간인데 네. 윤석열의 복귀에 길을 열어주면 네.
구테타지. 예. 사실 이제 헌재 내란 쿠데타의 사람이죠. 사례는 이미 있었다고 다른 나라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헌재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87년 헌법을 제가 민주화운동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민주화운동과 군사독재 세력 간의 타협의 휴전협정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없앴어요, 야당에서. 그러니까 민정당에서 그 대신 국회 권한을 억압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안으로 내놓은 게 헌법재판소였어요. 그래서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됐었냐면 대통령이 3인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3인 그러니까 대통령 직간접으로 임명하는 게 6인이에요. 그리고 국회 3인인데 형식적으로 보면 입법사법 행정이 각각 3인씩인 것 같지만 아무리 여야대라도 여당 몫이 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태우 정권 당시에는 7대2 구성이 돼서 국회가 절대로 노태우를 탄핵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안전장치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던 것인데 그동안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 임기와 헌법재판관 임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구성이 좀 다양해진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은 종편하고 비슷해요. 종편도 무슨 시청자의 그 볼 권리, 그 다음에 채널 선택권 또는 이제 여론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기본적으로 기득권의 이익에 복무하는 그런 이제 방송이 돼 있잖아요. 헌재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에요. 근데 그 보수적인 조건조차도 이게 용납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건 헌법이니까. 근데 이제 기득권 세력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상황에 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어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저는 지금 앞으로 다음 주가 헌재의 운명이나 혹은 이제 무슨 이재명의 운명이나 국힘의 운명이나 이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져서 재기불능의 상태로 떨어지느냐 아닌가 결정하는 정말 중차대한 역사적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재만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2년을 버텨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긴 한데 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시스템은 중지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으로나 좀 안보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완전히 붕괴해요. 그러니까 정치만 70년대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나 시민 생활 전체가 70년대로 후퇴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험난한 길을 걷겠죠. 왜냐하면은 정부가 없으니까요. 네. 국회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네. 무정부 상태가 되면 반드시 군이나 이런 쪽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 윤석열 정부는 없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군부 독재가 나온다니까요. 있는 거보다. 네. 여기서 자, 그러면은 군 통수권자가 네. 군 통수권자가 사실은 부재한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군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요. 언제나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뭐 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속 이렇게 지연할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대책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향을 바꿔야 된다. 직접 국민들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또는 뭐 국회 중심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만약에 국회가 그런 식으로 그 국무회의를 중지시키고 네. 권한을 가져온다면 바로 국민투표에 들어가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 상태를 2년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유지할 수 국민투표는 누가 입법을 하는 거죠. 거부권 네. 행사할 수 없으니까요. 네. 입법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거부권을 중지시켰으니까. 제가 이제 두려워하는 바는 그렇게 네. 정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예. 그래서 군통수권자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군이 이제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서가 아니라 직접 움직이는 사태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좀 우려스럽고 그거를 2년 이내에 끌고 가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미친놈이. 네. 근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실 사단장 그런 한 명만 위험- 그런 짓을 해도 이게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국무회의가 중지됐다. 네. 윤석열이 돌아오느냐 음. 아니면은 국무회의를 중지시키냐 갈림길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외에 선택은 없어요. 음. 그 중간이 그 국무회의를 중지시켰어요. 그러면 그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거부권 행사를 못 하니까 입법을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원포인트로 그렇죠. 그 국민투표에 붙일 방안을 찾아내야겠죠. 그렇죠. 그 국민 투표를 바로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서 네. 이 정권을 마무리 짓고 네. 조기 대선을 하는 방안을 만들어내겠죠. 그냥 2년 내내 그러고 있다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아니 이승만 물러나고 4.19 나고 그 20하고 정부 들어선 다음에 1년 정도도 안 돼서 5.16 쿠데타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 제발 이완영보다 더 나쁜 놈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되지 그런 거는 않는 무서워하지 선택을 않을 해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박은 무서워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협박으로 해결될 상황은 저는 지나갔다고 봐요. 그냥 권한을 이쪽이 행사했나. 가만히 있고 무기력하게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네. 윤석열 복귀의 가능성 커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2의 계엄의 가능성도 커지는 겁니다. 강력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그런 가능성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게 착해져라 이제 와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거에서는 답이 없다. 답이 저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압박을 가하고 밀어붙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내놓을 때 헌재도 약간 뜨거워서라도 일찍 하든가 뭐 하든가 하겠죠. 네,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없어요. 그렇습니다. 없죠. 다음 주면 네. 그 다 끝나요. 그렇죠. 다 끝나니까 그 민주당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시나리오가 네. 다음 주에 선고되길 강력히 희망하고 그럴 가능성이 여러 시나리오 중에 제일 높다고 저도 생각하긴 하나 안 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러다 안 하면 안 하면 어떡하냐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어서 안 하면 어떡하냐고. 예. 안 하면 어떡하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준비돼 있어야죠. 당연하죠. 근데 저는 뭐 민주당이 그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당하고 나면 음. 사실 이건 민주당의 무슨 뭐 역풍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목숨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말 안 하셔도 다 알 것 예, 같아요. 알 거기 때문에 예. 어쩌면 김어준 공장장만큼 절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분들도 다 국회 안에서 해제하면서 헬리콥터 날라오는 장면들 그럼요. 다 경험했고 네. 노사원 수첩도 다 본 분들이라 그렇죠. 안일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저는. 근데 이제는 데드라인이 있고 예. 여러 갈래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의견을 조율하다가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네. 지도부가 어느 순간 데드라인을 결단해 버려야 된다. 네. 예. 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의원님? 오늘 내일 안에 예. 네, 오늘 내일 뭔가가 안에? 나와야 합니다. 예. 네. 18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진짜. 강 의원님이 나와야 합니다가 아니라 나오게 만들어.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말이 너무 큰 약속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부가 네. 그런 저런 모든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데드라인을 역산해가지고 결정을 해 나가겠죠. 그렇죠. 비상시국에는 이견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은 일단 결정하는 대로 가야 돼요. 역풍이라는 단어 방법론적인- 쓰기만 해봐 네. 누가. 네. 네. 지금은 역풍은이란 말 쓰는 사람은 사실 없고요. 예. 이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 그렇죠. 시기야 방법론 네, 아닙니까? 네. 그 시기가 뭐 남지도 않았어 이제. 진짜 데드라인이야.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